도널드 트럼프가 보유한 부동산 제국에 대해 연방 당국이 압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는 그가 제출한 법정 논거들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완전히 분쇄해버렸습니다. 법률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문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하달된 사법 의견들 중에서도 가장 가혹하고 신랄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러한 재정적 대재앙을 촉발시켰던 것일까요? 트럼프의 법률 대리인들은 긴급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동산 압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순전히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항변했으며 그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불을 강제하는 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비즈니스 제국에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사의 답변은 냉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경박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법정의 진실성과 권위를 모욕하는 행위로 규정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부동산 재벌이 소유한 몇몇 빌딩을 상실하게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조직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자산들, 말하자면 왕관의 보석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체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보시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맨해튼의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정의해왔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의 정체성 그 자체를 대변해왔던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목록에 기재되고 가치가 재평가되며 막대한 규모의 민사 사기 판결금을 충족시키기 위한 압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연방 당국의 공무원들이 트럼프 타워에 법적 구독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월스트리트 40번지 건물 앞에 대형 이삿짐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광경이 현실이 되는 순간 법적 책임이라는 것의 무게와 현실성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50년이 넘는 긴 세월에 걸쳐 한층 한층 쌓아 올려졌고 그의 비즈니스 천재성과 탁월한 사업소 안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증명으로 끊임없이 과시되어 왔던 트럼프의 부동산 제국이 무너지고 붕괴하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붕괴의 원인이 단지 자신이 소유한 자산들의 실제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는 점이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그의 성인이 된 자녀들, 그리고 트럼프 조직 전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민사 사기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티샤 제임스는 수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끝에 트럼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험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풀렸지만 정작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동일한 자산들에 대해 현저히 낮은 가치를 신고했다는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하고 우연한 수준의 불일치나 착오가 결코 아닙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실제 면적을 거의 3배 가까이 과장해서 신고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에 위치한 그의 개인 저택이자 리조트인 마라라고의 가치를 5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시장 가치는 그 주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치 평가를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말에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 진입했고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무려 수십 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2월 판사는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 4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사적인 판결금을 선고했으며 동시에 사기적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모든 이익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뉴욕주의 법률 체계에 따르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판결금 총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보증금을 법원에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가 압류 절차의 시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나 법적으로 보증이 가능한 자산을 즉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률 대리인들은 30개가 넘는 다양한 보험회사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트럼프가 소유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토록 거액의 보증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금융기관을 단 한 곳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트럼프 자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 그 자체가 그의 부동산 자산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금융기관도 그러한 불확실하고 위험한 거래에 자신들의 자본을 걸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론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압류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만큼의 재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진짜 억만장자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법적 조치는 오직 어떤 개인이 가용한 모든 법적 대안과 옵션을 완전히 소진해버렸을 때, 법원이 그 사람이 막대한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 그리고 그가 실제로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을 때만 발동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러한 극단적인 지점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중 앞에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연출해온 화려한 이미지와 그의 실제 재정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괴리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욱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게 전개됩니다. CBS 뉴스와 CNN의 법정 전문 기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들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압류 절차가 바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뉴욕주 정부의 법률 담당 변호사들이 연방정부 공무원들 및 법원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사법 관제인들과 함께 법원의 정식 명령서를 휴대하고 트럼프가 소유한 각종 부동산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의 상징적인 마천루 중 하나이며 트럼프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던 월스트리트 40번지 건물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향후 관리 통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각종 서류와 문서를 들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지역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의 광활하고 웅장한 부동산인 세븐스프링스에서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고용하고 파견한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정밀한 공시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출입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 이후로 트럼프 브랜드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왔고 5번가에 우뚝 솟아있는 화려한 금빛 외관의 상징적인 마천루인 트럼프 타워조차도 판결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산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법률 분야 공무원들의 공식 방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법률 자문단은 이러한 사태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과 전략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트럼프 본인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세입자들, 기업체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전체 법적 절차가 순수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가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트럼프를 추적하고 기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약했고 지금 그녀는 단순히 그 정치적 복수와 보복을 실행에 옮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항소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도 전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까지 강변했습니다. MBC 뉴스의 상세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률 대리인들은 혼란과 무질서의 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인 자산 매각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제3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재산 수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들의 주장 중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계 전문 분석가들이 절대적으로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라고 묘사한 이번 주에 공식 발표된 서면 판결문에서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시한 모든 개별 주장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완전히 분쇄해버렸습니다. 전체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한 CNN의 저명한 법률 분석가 제프리 투빈의 설명에 따르면 판사가 사용한 언어와 표현은 사법 판결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직설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가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진행된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기회들이 제공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법원이 이미 지속적이고 노골적이며 계산된 것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법적 결과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특별히 트럼프 측이 제기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관한 주장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러한 손해는 전적으로 그 스스로가 자초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언급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들이 압류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기 행위 자체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유예시키는 데 필요한 법정 보증금을 성실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법원의 책임이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의 내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롭고 신랄해졌습니다. 판사는 정치적 동기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검찰총장부터 각급 법원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조직적으로 조율된 정치적 박해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의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명확히 기술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가 모든 절차적 보호장치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았고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명백했으며 법원의 최종 결론이 정치가 아닌 바로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이와 반대로 주장하는 것, 즉 이것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고 위장하고 가장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며 법원은 그러한 악의적 주장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거부할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MSNBC의 법정 전문 특파원의 분석에 따르면 판사는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항소 절차 자체를 일종의 무기로 전용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무기한으로 미루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절차적 책략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심각한 수준의 법적 결과와 책임에 직면할 때마다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결코 아닙니다. 진행되는 모든 단계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며 사법부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그가 겪어온 모든 종류의 법적 분쟁과 문제들을 관통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기밀문서 보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대응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는 해당 문서들이 자신의 개인적 소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국립기록보관소가 그 문서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권리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법원의 명령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으며 결국 FBI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색을 집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는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마녀 사냥에 불과하며 전직 대통령들은 원하는 문서들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에서 내가 한 행동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로 변화하기까지는 실제 형사기소와 구금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각종 조사들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특권이 자신을 증언 의무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기록보관소가 하원조사위원회에 관련 문서들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잠재적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무시하고 거부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부추겼습니다. 형사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대통령 연책특권이라는 것이 자신이 재임 중에 했던 모든 행위들을 보호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위들이 아무리 명백하게 불법적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로 지연시키고 끊임없이 항소하며 전체 법적 절차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결과에 직면하기 전에 무언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지은 캐롤이 제기한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법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직후 트럼프는 곧장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돌아가서 캐롤을 다시 한번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게시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추가 소송과 또 다른 거액의 배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항소 절차가 계류 중인 동안 보증금을 제시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이에 맞서 싸웠으며 그것이 과도하고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되었으며 불공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패턴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문제의 행위를 저지르고 모든 것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법적 절차를 공격하고 법정에서 패소하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고 지불을 거부하며 가능한 모든 절차적 분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의 비즈니스 경력에서도 트럼프는 정확히 이러한 행동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수행한 건설 계약 업체들은 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후 원래 약정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합의 제안을 받거나 아예 지불을 완전히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트럼프의 방대한 변호사 군단이 사건을 수년간 질질 끌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막대한 법률 비용에 늪에 빠뜨려 결국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항상 그에게 맞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을 단순히 손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무제한의 자원과 예산을 보유한 공공검찰과 주 검찰총장들을 상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의 그 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이 협박과 압박에 굴복하도록 강요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명시했기에 법률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그토록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핵심적인 주요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법정 전문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판사가 트럼프 측 주장들을 철저히 분쇄한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판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 대리인들은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산의 강제 매각을 집행하는 것이 만약 트럼프가 결국 항소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절대로 복구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주의 보증금 요구 조항이 바로 이러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확하게 설계되고 마련된 제도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항소가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요구되는 보증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자산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즉 보증금 확보에 실패한 것은 해당 요구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이 트럼프의 자산들이 그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가치만큼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거나 혹은 그의 항소가 성공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의 법적 입장에 내재된 깊고도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의 자산 가치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바로 그 동일한 자산들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해서 보증금 담보로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실제로 그 자산들을 보증금 확보를 위한 담보로 활용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떤 금융기관도 그가 신고하고 주장한 평가액으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보증금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이 바로 그의 사기 행위에 대한 시장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그의 부동산들이 정말로 그가 항상 주장하고 과시해왔던 만큼의 가치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의 적법 절차 주장들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법률 대리인들은 항소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그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주의 보증금 요구 조항이 바로 적법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주장을 완전히 분쇄했습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만큼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요구 조항은 단지 그가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판결금을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이 확실히 존재함을 보장할 뿐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피고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들을 고의적으로 분산시키고 숨겨서 채권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이미 수없이 많은 판례를 통해 법적으로 승인되고 인정받았으며 트럼프가 받고 있는 것은 적법 절차가 요구하는 정확히 그 과정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치적 동기에 관한 주장들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판사의 언어 표현은 특히 더 날카롭고 신랄해졌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한 법률 분석가들에 따르면 판사는 트럼프가 법적 책임에 직면할 때마다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이제는 지루하고 따분해졌으며 어떠한 사법 절차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총장 제임스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건을 제시했고, 트럼프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증인들을 신문하고 자신의 증거들을 제출했고, 법원의 결론들이 정치가 아닌 바로 이러한 증거와 사실들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이와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법원은 그러한 주장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의 법률 자문단을 극도로 어렵고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기본적인 사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항소는 이제 트럼프의 부동산 자산들이 바로 그 동일한 판결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압류되어 가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확보나 성공적인 집행유예 없이 흘러가는 매일매일은 부동산들이 평가되고 법적 유치권이 등록되며 잠재적인 매각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체계가 구축되어 가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금융기관을 설득하여 트럼프의 부동산 자산들을 담보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혹은 트럼프가 수십 년 동안 억만장자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모든 가능한 법적 경로들이 이미 시도되었고 거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미 긴급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헌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법적 주장들이 고갈되고 법원이 당신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는 단순하고 냉정한 현실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막대한 금액을 빚지고 있고 만약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의 자산들은 압류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민사소송이 작동하고 집행되는 방식입니다. 법률계 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과 부동산 자산 압류 절차가 트럼프의 복잡하게 얽힌 법적 문제들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BI의 전 법률 자문이자 수많은 고위급 형사 사건들의 노련한 베테랑인 앤드류 와이즈먼이 MSNBC 방송에 출연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업가이자 억만장자로서의 트럼프의 전체적인 페르소나와 공적 이미지가 냉혹한 법적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트럼프는 자신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각종 유리한 거래들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그 주장들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사기였다고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그가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패배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CNN의 전직 연방검사이자 현재 법률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 호니그는 판사의 이번 결정이 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사용된 어조와 표현으로 인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며 서면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모든 의심의 이익을 주려고 애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판사가 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만큼 직설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악의적이며 법정에 대한 모욕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법 판결문들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수준의 좌절감과 경멸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법원이 트럼프를 선의를 가진 정상적인 소송 당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을 진실 추구가 아닌 조작과 지연을 위한 또 다른 공연 무대로 바라보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